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네. 이런 쪽은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기술력을 인정받고 네. 그런 이제 작은 기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 4분기 정도 되면 한 7만 원은 넘어서. 대표님과 벌써 이제 매달 한 번씩 뵙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번 한 달은 굉장히 좀 긴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뵌 게 맞는데 뭔가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죠. 힘들고 그랬죠. 네. 또 사실 요 며칠은 좀 반등하기도 했는데 그냥 뭐 좀 피로감이 누적된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지쳤죠. 그 네. 투자자들이 제 주변 분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네. 시장 자체가 그 1년 동안 떨어진 거 아니에요? 1년.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다 지쳤죠. 지치고 일단은 수익이 안 나고 단기 투자를 하든 뭐 중장기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주식이 일단 미국 주식들도 고점 대비 3분의 1까지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여기저기 다 박살이 났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걷다가 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뭐 코인 시장이 최악이라는 말까지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는 아무튼 분위기가 그냥 뒤숭숭하죠,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뵙게 된 게 한 달이지만 아주 되게 우달세달한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에요. 이런 장에서는 사실 대표님도 물린 주식이 분명히 있으실 그럼요. 텐데. 저는 그 이제 지난번 떨어질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달에도 삼성전자 외에는 대형주가 거의 안 갖고 있고 지금 요즘에 이제 새로 조금씩 사는 종목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단기 매매도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도 엄청 힘든 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단기 매매는 근데 짧게는 뭐 며칠을 가져갈 수도 있고 더 짧게는 뭐 하루에 아니면 초단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해 보면 단기 매매는 시장이 떨어져도 어차피 그날 하루 동안에는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시장 장과 좀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힘든 건가요? 또 그렇지도 않죠. 이게 아무튼 오버나잇 시키면 단기 매매라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 묵히는 경우도 있고 이틀 묵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잘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시장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골프를 치다 보면 그린이 안 받아준다는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린에 공을 떨어뜨려서 퍼터로 해서 이제 홀에다가 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튕겨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 단기 투자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해오던 게 있잖아요. 그 매매 스타일이 시장하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어긋장이 난다든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는 그 세력들이 치고 빠지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절없이 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장이 몹시 좀 힘든 그 5월 달이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그 지수는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에 비교적 제대로 이제 반등이 약간 뭐 바닥을 다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장이 나스닥 자체가 그 한 주 됐죠. 일주일. 일주일 내내 11,000포인트에서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바닥이라고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대로 바닥을 좀 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대표님한테는 지금 물린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랑 그 다음에 또 시청자분들도 파란색 계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좀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게 그냥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니 그거는 저희들의 방법이고 대표님 방법은 뭔가 조금 더 나이스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는 아무튼 이제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바닥을 다지고서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바닥 다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대형주가 물려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물려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비싸게 산 게 아니기 때문에 7만 원 이제 안팎에 산 거고 이제 조금 비싸게 산 거는 한 72,000원대 산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장이 좋아지고 지수가 올라가면 네.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기가 좀 불편하고 네. 일단 물려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지키는 편이고 그냥 갖고 있는 편이고 그 게임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죠. 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요즘 사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네, 지켜만 보고 있는. 지켜만 보고. 네, 그래서 사는 것들은 네. 메타버스, NFT 관련 주식들 중에서 많이 떨어진 거 있는데 뭐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40만 원 밑에까지 있다가 나중에 제가 NC소프트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그래프를 네. 공부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그 그래프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40만 원 밑에 있다가 갭상승을 하거든요. 이날 네. 10% 정도 올라간 거예요. 10%. 네. 그러면서 일거에 그냥 그 5일선, 11선, 60일선까지, 20일선까지 이제 뒤집었죠. 그러면서 지수가 회복되면서 네. 아직 여기 121선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석 달 동안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있었지만은 네. 요 가격까지 이제 온 거죠. 왔죠. 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횡보를 하다가 네. 여기서 121선 나오죠. 그러면 이게 횡보를 하면서 이게 쭉 내려오겠네요. 내려오잖아요. 그러 다음에 이제 다시 뒤집어지면 이제 정배열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내려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한참 걸리겠죠. 네네. 여기에서 좋은 재료가 와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이 별로 이렇게 세지가 않으면 다시 되받아서 이렇게 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네. 다시 말해서 이게 내려올 때까지 일봉상으로 보면 한 몇 달 정도 기다려야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럴 때 역배열 초기에는 무조건 팔아야죠. 중간에는 절대로 사면 안 되고 여기에서 대반등이 조금 일어났지만 내려오는 20일선에 치이니까 그냥 영락없이 그냥 추가 하락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그래프 자체가 이랬어요. 코스피 지수 업종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막 이렇게 해서 출렁출렁하다가 여기 또 61선에 닿으니까 다시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2545 이때는 나스닥이 폭락을 하면서 11,000포인트대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러더니만 이제 지지기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쭉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지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1선을 올라타고서 이게 한참 걸리겠죠. 이게 몇 달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서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된 거고 그때도 2600은 웬만하면 지킬 거라고 이렇게 봤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게 다중바닥이라서 원래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2600이 깨졌던 건데 그건 일시적으로 이틀 그랬던 거 이것도 이틀 3일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미국 주가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여기서 2600이 바닥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내려오는 걸 이게 이제 미국 주가에 달려져 있는 거죠. 미국 주가.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네. 바닥은 어느 정도 2600 정도로 다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근데 또 올라가기에는 지금 이평선 저 120일짜리 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죠. 여기까지 아직 이격이 많이 있으니까 뭐 2700 넘어서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다가 또 다른 이제 악재가 나오면 얻어서 이렇게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뭐 지수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사야 하는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신 것 같고. 팔 건 아니죠.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더 기다려야죠. 네. 근데 사도 되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사도 되고 그러니까 사도 되는 게 재반 여건에서 악재는 다 노출이 됐거든요. 이제 그렇죠. 가장 큰 악재가 전쟁,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 중국 봉쇄. 근데 중국 봉쇄도 다음 달에 이제 상해 봉쇄가 해제가 되는 거고
금리 인상은 이제 다 아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도 약간 피크 쳤던 얘기. 인플레이션 피크도 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이제 피로도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는 종전을 하든지 휴전을 하든지 아무튼 돌파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280원이 넘었다가 1230원대까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드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기준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악재를 벗어나고서 이제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제 바뀐 거라고 이렇게 보면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환율도 지금 1290원 갔다가 이제 1239원까지 조금 뭐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진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또 증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기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 못된 오페크 회원국들이 경유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비싸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제 차가 이제 경유차인데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휘발유보다 싸니까. 그래 요즘에 다들 어렵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는 전체적으로 다들 어렵죠.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으려고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에는 아무튼 다들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면 그렇죠. 올해 이제 한 세 차례 한 0.5포인트 그 다음부터는 하더라도 0.25포인트 그러니까는 6월 달 7월 달까지 만약에 0.5씩 한다 그러면 빅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는 0.25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다 악재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악재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팔상 절대 아니고 이제 감마하거나 좀 더 사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주셨는데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조금?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번에도 지수 반등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이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외국인 매수세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제일 많이 이제 단기간에 좀 올라왔거든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게 43만 원, 44만 원까지 갔던 게 여기에도 46만 원이었는데 지금 58만 원이라고.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이 무거운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수가 급등을 한 거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빠졌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도 괜찮다고 봐요. 그럼 일단 2차 전지만 한번 다 보면 LG화학은 지금 봤으니까 그 다음에 삼성 SDI로 요거는 저것만 못하죠. 요거는 그렇죠. 이거는 그것만 못하는데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LG화학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돈은 많이 벌고 그러니까는 저거를 사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의 이 기관 장세고 외국인 장세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개인 투자가가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그러니까는 매수세가 분산되는 데다가 요번에도 또 지수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엄청 많이 팔았죠. 갖고 있는 거 지겹고 막 그냥 그러니까는 이때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 지수가 뭐 폭락을 한다는 등 그런 게 있으니까는 이참에 왕창 팔자 이제 그 얘기인데 기관들이 사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LG화학 같은 게 선별적으로 좀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은 게 SK 이노베이션이죠. 이것도 삼성 SDI보다는 좀 낫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삼성 SDI가 안 올랐네 그러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아무튼 그 2차 전지 대장주도 그렇고 소형주 쪽에
네. 2차 전지도 괜찮지 않을까. 요것도 아주 그래프가 좋잖아요. 네. 여기에서만 해도 완전 역배열에 됐는데 이게 이제 타고서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네. 초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LG화학 따라서 이것도 좀 상당히 양호한 거죠. 이게 저기 LG 엔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LG 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K이노베이션 이 중에서는 어느 걸 가장 그래도 요거 그래프 좋네요. 그죠? LG 에너솔루션이요? 네. 이제 정배열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슬금슬금 조금씩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드디어 LG 에너솔루션에 뱉을 날이 올까요? 그동안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2차 전지 이제 대형주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요? 소재 쪽도 괜찮은 것들 많이 있죠. 네. 이번에 LG 엔솔에 7조 원 계약을 했다나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도 괜찮죠. 근데 그거는 벌써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봐야 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정고점철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 저점에서는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은 이제 돈 버는 쪽이니까는 네. 이건 지금이 무슨 장세라고요? 역금 양세? 그렇죠. 이제 거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에서는 어떤 주식이 된다고요? 실적이 나오는? 돈 버는. 그렇죠. 돈 버는. 꿈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종목 말고 네네. 직접 돈이 캐시가 들어오는 네. 그 기업들이 네. 주가가 이제 이렇게 회복될 때도 네. 먼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 LNF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괜찮죠. 이때 아마 그런 재료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21선까지 다 하니까 또 이렇게 이제 조금 네. 다른 것들이 올라가니까는 네. 올라가 주시니까 이럴 때 좋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쪽은 그 실적이 수반되는 쪽이니까 네.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떨어질 때 이런 쪽이 이제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반도체도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가 아직 힘을 못 써서 그러는데 네. 첨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전환사채 3천억 발행한 게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돼서 원래 이 주식이 지금 시설 설비 투자 뭐 이렇게 할 때는 주가가 잘 안 올라가죠. 출렁일 수 있죠. 돈을 쓰는 자꾸 쓰는 거니까. 네. 거의 이제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이제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첨언할 정도만. 에코프로는 좀.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여기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중 바닥이다 보니까는 여기인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 밑으로. 물론 여기에서는 다 같이 폭락할 때 떨어졌던 거고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안 떨어졌으면 이럴 때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이제 대형주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소재주 쪽인지 이제 둘 다 만약에 저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대형주 쪽은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뭐 작은 주식보다 큰 주식 위주로 사랑률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주는 많은 분들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뭐 현대차도 뭐 그다음에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2차 전지 다 배터리 만들 텐데 결국에는 거기서 꽃게기 팔고 파는 차라리 소재주가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미 사실 주가는 굉장히 지금 에코프로 비행과 LF는 많이 올라서 올라간 거는 이제 부담스러울 텐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안 들어오는 건지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할 수가 있는 거고 스몰캡은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그 펀드나 또는 기관이나 외국인에서 안 들어오면 안 올라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호재 뉴스가 있다든가 그래가지고서 그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올라가는 게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조금 이제 문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지속적인 매수에 유입이 안 되니까는 이제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것들을 사기는 좀 불편한 것. 그래서 그 양자택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계속 노려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비싼 주식들 됐지만은 세로닉스 같은 거 지금 보면 이런 거 27,000원 정도 하나요? 지금 27,000원. 네, 27,800원이에요. 혹시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거 2차 전지 쪽이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보면은 막 4,000원, 5,000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지금 요런 그래프를 보면서 요걸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얘기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지금 이만큼 이제 요런 주가인데 지금 관심 있게 봐도 된다는 의미로 얘기하신 건가요? 두 가지 다죠. 이건 모 회사가 좋은 회사니까. LNF인가? 그게 이게 모 회사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호재가 있을 때 이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요 근래에서는 2만 원 정도면 무진장 싼 건데 이제 여기가 또 바닥이었던 거죠. 여기 좀 좋게 보시네. 이것도 좋죠. 혹시 그 장대 양봉 지금 대표님 만드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나 이제 갖고 있으면서 네네. 항상 그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 LNF 이런 거하고 이게 4,000원, 5,000원짜리가 네. 장 좋을 때 37,000원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온 것처럼 이제 3,000원, 4,000원짜리 중에서 네. 나중에 저렇게 갈 주식이 없을까? 이제 그거 저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대표님, 대표님 뭐 가능하시면 답변 주시면 되는데 진짜 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이때 살 수 있으면 너무 베스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주식에 어떤 뭔가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찾으면 그래도 요거 가능한 거를 이거 그게 아주 원래는 네. 그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뭐 약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뭐 패턴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요 때만 해도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투자자들은 다 그런 걸 찾으려고 애를 쓰죠. 네. 그런데 그런 게 눈에 잘 안 띄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정보라는 게 다 오픈이 되잖아요. 금방금방.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이나 뭐 소재 쪽 그런 쪽에 업체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참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또 한계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 기업의 한계가.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저 역시도 저 주식은 괜찮을까. 그래서 이제 또 시험 삼아서 매수하고 뭐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한번 살펴봐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쌀 때 싼 종목, 그러니까 아주 재료가 노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갈 때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이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이제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정치 테마주든 또는 아니면 이런 이제 기업 실적에 따라가 주는 주식이든 주식 투자의 이제 묘미가 이제 이런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요즘 살려고 하는 주식이 그러면 종목은 말할 수 없어도 힌트라도 어떤 쪽인가요? 아니 이쪽이죠. 뭐 2차 전지 쪽이 어쨌든 그쪽에 소재 쪽에 무슨 그런 거 있죠. 근데 왜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 어떤 게 있길래? 아니 성장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역시 이것도 이번에 보면 이제 파이가 커지니까 기술력이나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가면 매출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 과거에 그 바이오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이오주들이 투자만 하잖아요. 그런데 결실을 얻으면 뭐 신약이나 이런 게 개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 조 단위 매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바이오 그랬던 거거든요. 거기에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투자자들이 잘못해가지고서 아주 큰 손해를 끼치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그 반도체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보면 후성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제가 10,000원 초반에 샀거든요. 원래 그때 그 코로나 팬데믹일 때 이게 지금 일봉이죠. 주봉 볼까요? 요게 10,000원 밑에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40,000원이 넘잖아요. 이거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6,000원에 샀나 제가 이때 그 코로나 팬데믹 때 4,000원 있었네. 4,000원. 근데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가 커지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매출이 아주 그 시장 자체가 후성도 그렇고 후성도 봐봐요. 이런 것들이 뭐 2만 원이 넘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여곡절 있고 그 주식이 아주 폭락하고 그러더라도 이런 때는 진짜 대박이었던 거죠. 지금도 역시 그쪽은 제가 보기에 이제 시장이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 뭐 이런 쪽, 그렇죠? 이런 쪽은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거기에서 어렵더라도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그런 이제 작은 기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은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아, 혹시나 근데 이 말 듣고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것도 근데 또 잘못된 종목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체크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매출이 발생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실적. 네, 실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허상만 많이 이렇게 해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메타버스 NFT 같은 경우라든가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하지만 아직 거기에서 어떤 그 기술을 구현한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아주 그냥 뭐 크게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메타버스도 만약에 4분기에 애플에서 이제 헤드셋을 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장 자체에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그 관련 산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번 그래요. 매번. 어떤 산업이 처음 도래를 하면은 우리가 2차 전지도 과거에 2차 전지 말만 듣고서 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전지. 수소차 그 수소 경제 그래가지고서 그 이슈로만 해가지고 주가가 100%씩 넘게 상당히 여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투자하는 기간에는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랬죠. 원래 삼성 SDI나 LG화학도 그랬던 거예요. SK이노베이션도 수년 동안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뭐 수천억씩 막 발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막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실력이 있어야지 주가가 그 뒤에 후행성으로 받침이 되는 거예요. 대표님 말씀은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서 이제 증설하는 기업들은 단기적인 주가가 뭐 정체하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증설이 끝나고 그렇죠. 제대로 실적을 받을 때는 그만큼의 이제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모두의 국민주는 봐야죠. 저는 참고로 삼성전자 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65,000원이 바닥인데 최악으로 나빠지면 6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런데 요날 65,000원 쌍바닥이에요. 64,500원이고 요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요럴 때는 무진장 나쁜 거죠. 그래프가. 그렇죠. 거의 폭락인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두드려 맞았는데 역시 이거를 안 깨고서 지금 그러면서 바닥이 조금 우상향 되는 것 같죠. 아직은 이게 이제 21선이 내려오니까는 불안하긴 불안한데 지금은 그 갭이 좁아진 거죠. 그러다가 한번 이걸 확 뛰어넘으면 그러면 이게 내려오더라도 좁아지겠죠. 근데 여전히 120의 이평선이 너무 위에 그렇죠. 있는 너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에는 힘겹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볼 줄 아셔 이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참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 코스피 지수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게 나오면 여기에서도 급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시간은 걸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도 역시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조금 그래프가 보면 더 필요하죠. 오늘은 이렇게 기기교적 거래가 많이 됐는데도 주가는 300원인가 빠졌죠. 빠져서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앞쪽 모양인데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힘에 부치는. 그래도 바닥은 다진 거겠죠? 그렇죠. 저도 역시 바닥은 다졌는데 7만 원 가기가 쉽지는 않구나 싶어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뭐 없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조금 싶어요. 사도 되는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기는 없고. 팔기는 이것도 버텼는데 여기서 왜 팔아요? 그죠? 그렇죠. 죽으나 사나
이 정도는 가야지 팔지 이제. 나중에 되면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4분기 정도? 네, 4분기 정도 되면 한 7만 원은 넘어서 웬만하면. 네, 이거는 요번에 그래프가 더 나빴었거든요. 아까 그 삼성전자는 저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요번에 떨어지면서 그 10만 원 초반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봤는데 이거는 오늘 뭐 1,000원 정도 올랐다 그러지만은 아직 그래프가 모양새를 아직 못 갖춰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깨지지 않을까. 시장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둘 중에 삼성전자 좀 더 좋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2차전지랑 반도체 이제 소재주 쪽 좋아 생각하셨는데, 그리고 증설 때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질 거니까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요쪽 투자는 대표님도 원래는 단기 투자 실전 매매를 많이 중심으로 하시지만 이쪽은 약간 장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올라가겠어요. 이 그래프가 당장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중장기로 지수 올라갈 때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때는 이제 조금씩 사는 거고 그래도 같은 값이면 주식 투자를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데 지수 올라갈 때 이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면 조금 어느 쪽이 더 손해보지 않을까. 이제 그것도 고민을 하죠. 같은 대형주더라도. 같은 돈이면 이거 말고 다른 걸 사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표님 나이로 연세가 언제 때 나이 때 투자에 정확하게 시작하셨죠?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한 거는? 전업 투자. 네. 그게 이제 41살. 41살이고 이제 지금 벌써 세월이 또 많이 지났잖아요. 네, 20년 넘게 했어요. 네, 20년 넘게 지났다면 그러면 전업 투자로서 잘할 때 그때의 투자 비중에서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셨고 지금은 혹시 비중이 똑같으신 건지 아니면 좀 장기 투자 비중이 늘어나신 건지? 장에 따라서 틀려요. 장. 시장을 그래도 조금 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도 그래요. 시장도 그렇다는 게 뭐냐면 장이 좋을 때 지수가 잘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별주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투기 세력이나 선도 세력이나 아무튼 그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력들이. 근데 그 세력들 입장에서 대형주가 가는데 개별주 가지고서 뭐 신경을 써요. 그럴 때는 저도 역시 대형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별주 우리가 트레이딩이라 그러잖아요. 트레이딩 할 때는 규모가 작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좌도 작아야지 되고 다시 말해서 금액이 뭐 1억 가지고 하고 장이 좋을 때는 5억, 10억짜리도 단타를 치긴 치는데 주로 이제 1억짜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중으로 따지면 시장이 좋을 때는 중장기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럴 때는 개별주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급등하니까 상한가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거든요. 한 종목도 안 나올 때. 지금 30%가 상한가지만. 그럴 때는 이제 다들 그냥 대형주 사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대형주 비중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꺾여서 작년 여름부터 제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압도적으로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에 단기 매매 위주로. 네, 단기 매매 위주로. 그렇게 이제 갈라져. 젊은 시절의 남석환 대표님, 지금의 남석환 대표님, 무엇을 더 잘하게 되셨고 무엇을 못하게 되셨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제 그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은 작년에도 제가 실전 투자대에서 1등 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고 있죠. 인정해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트레이딩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는 지수 전체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륜하고 경륜하고 이게 같이 접목이 돼서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 예측.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바닥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는 안목이 더 커진 거죠. 직관력이 높아지셨겠죠. 더 커진 거고 나이를 먹는다고 조심하는 게 아니고 모든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단기 매매에 들어가면은 이 매매도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도 습관이 돼버리고
그게 장이 좋을 때 매매를 하다가 시장이 바뀌면은 매매 방법이 틀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틀려지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고 행동 재무학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하고.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 좋을 때 이 먹혔던 자기 투자 방법 있잖아요. 장난 볼 때 안 먹힐 수 있죠. 그게 안 먹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먹히는데 안 먹히는 거를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네. 매번 터지는 거예요. 매번. 그래서 그거를 그 나이하고 관계없이 네네.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네네. 오래 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이제 시장이 바뀐 거에 자기 매매 스타일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벌어놓은 돈 다 까먹죠. 그럴 수 있죠.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제가 2020년에 제 주식 역사상 제 개인적으로는 네. 가장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용기. 계속 들어갔죠. 근데 2021년에도 여전히 용기 계속 까먹더라고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투자법이 달라지고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이 바뀐 거에 네. 적응을 못하면 그렇죠. 도태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내 체력이 소모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도 어쨌든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나이가 젊을 때 대비해서 불리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좀 불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좀 어떻게 보완하시는지. 그런 건 없어요. 아 진짜 없나요? 그거는 별로 어쨌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식 투자가 요즘에는 뭐 발로 뛰는 게 아니니까는 손가락만 까딱거리면 되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초단타 할 때 탁탁 해야 되는데 저는 원래 초단타를 안 해가지고 옛날부터 스캘핑은 안 했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하루에 샀다가 하루에 파는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초단타는 아니니까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스캘핑이 아니라서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별 차이로. 별로 없으니까 다시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그래도 꽤 여기에서 올라왔네요. 그냥 지수. 이거 실적도 뭐 좋고 그러니까는 괜찮은. 정비열이네요. 종목 좀 그렇죠. 가나요? 그렇게는 좀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요즘에 조금 그 코로나 끝나면서 더불어서 같이 별로 이렇게 조금 시원찮은 면이 많죠. 예외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는 꽤 많이 올라왔네요. 거래도 그렇게 크게 많지도 않으면서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일단은 모양새는 좋네요. 그죠? 요런 게 무서워요. 크게 안 올라오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그러다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 또 벼락을 한번 맞아요. 요즘 주가의 특징이 많이 그래요. 자, 그럼 셀트리온은 또 애를 많이 먹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것도 지금 14만 원 바닥에서 저거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주들도 옥석을 가려서 실적이 수반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올라가지 않나 싶은데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거 내려오는 거 벗어서 그런데 뭐 이 가격대에서는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회사가 그래도 괜찮은데 그죠? 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네이버. 이제 바닥을 다졌네요. 그죠? 징그럽게 오더니면 이제 어제 크게 오르고 오늘도 비교적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이제 갈 길은 뭔데 바닥은 다졌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는 대형주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형주만 보고 있죠. 지수가 바닥을 다졌죠. 그러니까 다 바닥을 다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떨어지면서 특히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지수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종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그럴 때는 이 이유 저 이유를 이제 달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좋아질 거에서 매출이 발생해서 뭐 주식이 좋아질 거라든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아니 실적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말을 할 핑계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이제 지수가 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이라는 게 미국 주가하고 맞춰가지고
바닥이라는 게 다졌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턴을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턴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의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700불 밑으로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아, 그렇죠. 600불 때.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이 1000포인트 정도 올랐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다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그 전기차 관련 중 리비아라든가 네. 그 루시드나 뭐 이런 게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키 맞추기로. 그러면 반도체주가 올라가면 지금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플랫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메타버스 관련 일도 하고 오죽 많이 해요. 근데 지수가 일단 턴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바닥 다지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중이다, 그런 얘기죠. 키 맞추기. 예. 지수하고 키 맞추기. 그렇게 생각하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눌렀다가 내려오는 61선 위로 이렇게 여기서 바닥 다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8만 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똑같아요. 여기까지. 지수가 이제 이거를 뚫고서 가면 이것도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지수가 어느 정도 가면 이 정도 가겠어요. 지수요? 네. 코스피 지수가 요 정도면 뭐 코스피 2,900. 네, 그 정도 가면 이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연초에 얼마였어요? 지수가? 연초요? 네, 자꾸 이제 공부를 시켜야 돼. 2,970포인트였거든요. 이때 가격이 1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였구나. 연초에 비해서는 여기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죽은 거네. 그죠? 네. 재반 악재들 많이 나와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2,900 정도 가면은 이제 한 1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네이버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별 말씀하신 이제 연초가 여기였고 지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대형주가 갈 때 같이 갈까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희가 사실 코스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위주로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뭐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면 대형주는 대부분 올라가겠지만 이 중에서 특히 어디가 또 갈까요? 다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키 맞추기를 하면 아까 LG화학 같은 게 제일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LG 엔솔 그게 이렇게 가다 보면 삼성 SDI가 안 갔네. 그러면 이제 그게 가겠지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조금 먼저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2차 전지 쪽이 먼저 간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 그쪽이 조금 더 일찍 가고 왜? 돈을 더 많이 벌다고 느껴지니까.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이 먼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나머지들이 이제 나중에 6월 달 되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여기서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보시다시피 11,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 강력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 가기는, 다이렉트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또 전문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증시는 2,600까지 와서 거품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데 아직 나스닥은 거품이 좀 덜 빠졌다. 아니 그래도 11,000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 꼭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거품이라는 거 이제 우리 기준에 퍼하고 PER하고 여기는 선진국 지수 아니에요. 그거 선진국 지수하고 우리는 무슨 지수라고? 우리는 이제 MSCI. 그렇죠.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잖아요. 거기 하고 같은 거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프리미엄이. 그게 달러 값이 왜 비싸요? 참. 자, 그럼 테슬라는요? 테슬라하고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지금 나스닥 지수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테슬라. 앨런 머스크? 머스크가 또 이상한 말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때 주가가 겹으로 떨어졌는데 강하게 올라왔죠. 강하게. 여기까지 닿는데 뚫고 올라갈까?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적삼봉이 나왔네. 그러면 추가 상승이 있다는 얘기지. 조정을 받고서도. 그죠? 조금 쉬어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래도 900불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언제까지? 4분기까지. 4분기까지. 네. 자, 한국 증시로 돌아와서 자, 현대차, 기아, 네. 자동차 섹터 견조하게 아주 좋네요, 이거. 그렇죠? 그렇네요. 네, 아주 견조한 거예요. 이게. 차트는 올라오고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밑으로 이렇게 하긴 그랬는데 18만 원이 아주 견조하게 이거 좋네요. 현재 좋나요? 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도 조금 늘면서 괜찮은데요, 그죠? 네. 현대차 좋아요. 기아차도 좋고. 기아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달에 연초 여기 뚫기가 부담스럽다고. 네네. 그래서 87,000원 위에서 부담스럽다 그랬더니 82,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은 이제 강한 상승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서는 괜찮은 거죠. 실적이 원체 좋으니까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이라도 싸면 이제 지수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때 지수가 나빴다가 지수가 이렇게 이제 반등이 오니까는 네. 다른 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키 맞추기라고 그랬죠. 네. 지수 맞춤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연초 대비해서는 이거는 안 떨어진 거죠.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수가 정상화되면 이거는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현대모비스는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강하게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6% 올라갔어요. 이거 저기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 오늘 뭐 일했었나요? 현대차의 지주회사격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쪽을 되게 좋게 보는 거지 뭐. 네. 외국인이 아마 왕창 사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두 번째가 많은 날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떨어졌다 싶은 데다가 아무튼 자동차 업종 자체가 내연기관 차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들이 좋다 보니까는 강한 매수가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쭉쭉 가지는 않겠죠. 이게 쉬었다가 가고도 이제 괜찮죠. KB금융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그랬는데 이것도 오늘은 뭐 변동성이 크네요. 그죠? 대량 매수. 왜 이렇게 매수세가 와?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갔다가 밀린 거 보면 이거를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그죠? 요거는 진폭이 작으니까 59,000원에서 62,000원. 원래 금융주가 잘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신한지주. 신한지주는 KB금융과는 조금 다른 느낌. 네, 다른 느낌이네요. 네. 금리 인상기에 요 정도는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네. 이것도 연고점인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아까하고 똑같으네. 네. 이건 제가 설명하기가 좀 뭐한데. 사기는 좀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자,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다 같은 그래프네. 네. 다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근데 같은 섹터에서 같은 종목 비슷한 종목들이 다 대량 거래가 다 들어왔을까요?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으네. 그렇죠? 근데 전부 다가 같은 모양이야. 네. 그러니까는 후장에 매수가 들어왔는지 여기에서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진폭이 있는 게.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했는 게 지금 반영됐기에는 좀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견해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금리 인상이 0.5%포인트가 2번 정도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기에 원래 호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역으로 말하면 다른 주식들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6월 달이죠. 다음 달에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3일. 그 다음에는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랬죠. 네네. 그러면 이것도 호재에 그게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죠. 그럼 만약에 금융주는 6월 FOMC 전에는 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예대 마진으로 인해 가지고서 수혜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대출 받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갚는 경우도 있고. 못 갚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호재가 다 반영돼서 그렇게 크게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 이게 안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올라왔기 때문에. 자, 카카오뱅크입니다.
처음에 카카오뱅크가 나왔을 때마다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카카오뱅크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지금은 이제 재반악재가 다 나와서 이것도 여기 똑같아요. 지금 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대형주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바닥 따지게 하면서 카카오처럼 같이 맞물려 가지고서 이제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로 봐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겠나? 바닥은 바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삼성생명은요. 지금 이런 장에서 금리 인상 시기 어쨌든 은행, 뭐 증권, 보험 이 셋 중에서는 지금 현재 대표님은 어느 쪽을 그래도 좋게 보시나요? 아니면 다 이쪽은 다 별론가요? 네. 아, 다 별로. 네.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이 크다란 게 이쪽으로 그래도 꽤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봉 보면은 완전히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내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턴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역시 이제 지수하고 여기에서는 지수 맞추기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지분, 보유 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지분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여기에서는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지수 전체가 떨어지니까는 이렇게 같이 따라 떨어졌다가 요거는 금리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돼. 이 삼성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게임즈에서 크래프톤. 아, 이거는 저도 계속 봤던 거예요. 이거 다 바닥 다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일봉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게 좋게 나와야죠. 아까 NC소프트 한번 보여드렸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제 바닥은 다지는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 하락은 거의 없겠죠. 추가 하락은 없겠으면 위로 오려면 뭔가 위로 올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대폭 좋아진다든가 아니면은 새로 그 아주 인기 있는 뭐 게임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상장될 때, 공모될 때도 지수 전체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슈팅을 해서 이게 상장이 된 거예요. 고평가가 됐죠. 그러다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최악이었죠, 최악. 그러다가 여기서 한 차례 더 얻어맞다가 이제는 이것도 지수가 올라가면서 NC소프트나 뭐 다른 그래프가 다 똑같아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NC소프트도 보면 똑같죠, 뭐. 그쵸. 이거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죠. 좀 바뀐 거는 그래도 여기는 기울기가 좀 덜 가파르다. 크래프톤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그때 급하게 떨어졌던 거. 이제 이것도 여기서 그래프 기술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턴을 한 거거든요. 이런 데서 그 사갖고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50만 원을 회복하는지 봐야죠, 이게. 10% 정도 되는데 저점에서는 10%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10% 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내년에 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대표님은 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거의 안 올 거로 보는데 안 오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가을에 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재발생하고 재감염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 그러면 이 각국 중앙은행들도 아주 골치 아프고 이걸 돈을 또 풀어야 돼 어떻게 돼 그러면 진짜 심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여기서도 만약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강력한 코로나가 다시 재발생하지 않는 한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아직 내년 하면 한참 멀었죠. 그렇죠. 내년에 오면 그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지금 투자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죠. 그렇죠. 조심은 해야 되는데 다 온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안 와요. 과거에 블랙먼데이라든가 블랙먼데이 때 태어났죠. 몇 년도였죠? 1980년대, 89년? 82년도라서. 그러니까 근데 단어로만 들어봤습니다.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먼데이라든가 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예기치 않은 때. 예기치 않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는 위험하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2007년도, 2006년도 말부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2008년도 올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이제 9월 달에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오기 전에 사상 최고치였었고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최초로 이제 넘어 있었을 때였고 그렇게 이렇게 오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잘 안 와요. 그게 그건 뭐냐면 예상하고 예측하잖아요. 네. 그러면 잘 안 온다고. 그게 이제 2013년인가 그때 이제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해서 한번 네. 지구 전체가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8월 달에. 그래서 이 남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 그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위기에 몰렸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제2의 미국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 그래가지고서 우리 주가도 그때 거의 폭락을 했었죠. 2200포인트 갔다가 1750포인트대까지 한 400포인트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근데 400포인트 넘게 떨어지는데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20% 됐죠, 고점 대비. 근데 이번에는 더 떨어졌는데. 이제 그런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됐고 네. 세상 사람들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할 정도로 그냥 조용히 지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을에 코로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재확산이 돼가지고 진짜 사람들 활동이 제약이 되고 그러면은 또 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고 금리는 올려야 되고 막 그러면 경제 당국도 아마 곤혹스러울 거고 그러면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없는 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오고 대표님 말씀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도의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쉽게 오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내년에 오면 그때 생각하고 그때 고민하자고요. 최근에 김 작가 TV 나오신 몇 분 중에서 KT를 좀 좋게 얘기하신 분이 계셔서 차트상으로는 좀 어떤지 한번 좋죠.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거 되게 좋죠. 되게 좋다고요? 이미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니죠. 네네. 원래는 우리가 그 통신주 대표적인 통신주잖아요. KT가. 그렇죠. 통신주는 그동안에는 방어주라 그랬어요. 경기 방어주. 네. 쫙 깔아놨잖아요. 네. 인프라 쫙 깔아놓고 그렇죠. 매년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게 실적이 좋거든요. 네네.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네. 그동안에 깔아놓은 거로 막말로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죠. 돈 버는 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새로운 분야에 투자도 많이 하죠. 이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는 새롭게 각광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너무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지수가 하락할 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는 이쪽 말고 네. 어쨌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때 대량 거래가 된 다음에 여기 크게 거래가 늘지도 않았는데 스물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원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예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살 것 같긴 한데 반론을 굳이 펼친다면 지수가 안 올랐을 때 떨어질 때도 이렇게 올랐는데 지수가 오를 때는 또 얼만큼 오르겠냐. 그거보다는 네. 이거는 이제 떨어질 때 올랐으니까 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거를 사야지 올라갈 때 올라가지. 그게 반대로 생각. 항상 그렇죠. 투자할 때 있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떨어질 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간 주식이 지수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까? 그건 한번 의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는 지금 경기 방어주라 그랬죠. 그렇죠. 배당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이게 지수 하락기에는 이런 주식이 좋아. 그래서 샀던 거예요. 물론 다른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사업적으로 이제 투자한 곳에서 성과도 나오고.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저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중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자, 그럼 한국전력도 비슷한 입장이실까요? 한국전력은 글쎄요. 이거는 이게 탈원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채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자회사 매각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기업이니까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하네. 포스코홀딩스는요?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철강 그 원재재 가격 급등하면서 포스코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그 이슈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최근에 철강값이 국제 철강값이 한 20% 하락을 했는데 저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는 주식이. 네. 두산.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원자력 관련 주식들이 이슈만으로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 하반기에 원자력 그 수주 예정되고 폴란드라든가 체코 이런 동유럽 국가들 거기에 지금 큰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요 주식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요? 네. 지금 2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때는 뭐 회사가 여러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제 턴을 한 때가 그때하고 맞물렸던 거고, 그 이제 그때 일종의 대선 끝나면서 한때좀 수혜를 받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가격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는데 견조하네요, 견조. 2만 원. 요때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네. 19,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봐서는 저는 좋게 봐요. 2만 원에서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 이제 여러 이슈들 나오고 그러면서 괜찮고. S-오일. S-오일은 뭐 고유가 최고 수혜주죠, 이거. 근데 지금 너무 올랐죠, 이제. 물론 지금도 아마 그 고유가가 당분간은 더 지속될 거로 보거든요. 심지어 최장 3년 동안 고유가가 진행될 거라고 예측한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너지주들이 그러니까 올해 내내 아마 고유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어쨌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든지 종료가 되든지 그래야지 이게 완화가 되든가 그럴 텐데 아무튼 그 오페크에서는 기름값 저기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증산도 안 하고 지금 국제 유가도 보면 110달러. 그러니까 그 100달러 밑으로 안 떨어져요. 지난번에 130불까지 갔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가 이게 서부 텍사스유는 123불이었고 그 블렌트유는 130불대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좀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하락할 요인들은 좀 있거든요. 지금이 원체 고유가다 보니까는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만약에 석유를 증산을 한다든가 그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확 해가지고 비쌀 때 빨리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긋장이 나야 되는데 이 오페크 회원국들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사우디 같은 데서 증산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냥 해결이 금방 되는데 절대로 그 증산을 안 하죠. 저 우크라이나 전쟁 빌미로 해가지고 기름 팔아먹고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게 계속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거의 이제 꼭지지 않을까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더 이상 위로 많이는 안 오른다 생각하시면 S-오일 같은 주식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유가라서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 엄청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거의 쌍봉인데 쌍봉이죠. 이제는 치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그동안에 벌은 것 때문에 실적은 되게 좋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죽어도 절대로 안 사죠. 자,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이번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이것도 바닥이라고 봐야죠. 바닥인데 성장 동력이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갔던 건 그것 때문에 갔던 거고 전장사 산업 그건 진출이죠. 진출. 거기서 돈이 벌려야 안 벌려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러니까는 물론 그 최고의 가전업체인 건 맞아요. 거기에서는 뭐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차에 뭐 눈을 만들고. 그렇죠. 이거는 원체 여러 가지로 좋고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는 좀 샀는데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나 안 가나 봐야죠. 여기까지 갔다가 주저앉나
안 왔나 이제 봐야 돼. 지금은 또 사기도 지수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 40만 원 되면 정고점 근처까지 오는 건데 40만 원까지 가고서 제가 보기에는 더 치고 올라가기에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고 그래야지. 뭐 애플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애플카 나오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죠. 최소한 2년 이상은 있어야 되죠. 자, 아까 KT 같은 통신주, SK텔레콤. 이거는 원래 잘 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인 것도 아까 그 KT 같은 경우는 참 예외적으로 진짜로 몇 년 만에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거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요 SK텔레콤은 요번에 그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그 저기 뭐야 그 기업 분할돼서 따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인가 그거를 이렇게 분사돼서 나온 거라고. 내가 그거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SK텔레콤을 사가지고 근데 손해는 안 봤어. 이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올랐던 거고. 근데 이제 원래 그 이게 10만 원 넘던 건데 회사 두 개로 나눠지면서 나온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주식. SK스퀘어 그거 한번 좀 SK스퀘어. 이거 이제 바닥. 이거는 그때 자회사들 중에서 상장한다 그랬다가 연기 취소했거든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그 장이 좋아서 상장들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 나온 날이거든요. 이게 그 두 개로 나눠지면서 나왔는데 SK텔레콤이든 이거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 그러니까는 장이 좋아지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가기는 무리가 있는 거고. 그 통신주는 원래 경기 방어주다. 그러니까는 성장주들이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갈 수 있죠. 자, CJENM. 이것도 원래 무거운 주식이에요. 근데 엊그제 그 칸에 가서 칸에서 그 수상하면서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쳐준 거지. 이거 되게 무거워요, 원래.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가 되면서 거래두기가 해제되면 아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CJENM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 쪽 아닌가요? 그 당연하죠. 아니, 그 영화를 많이 보고 극장이 활성화되면 물론 CJ, CGV가 있지만은 이것도 영향을 좀 받겠지. 이게 주가가 올라갔던 때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교적 좀 양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전이지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코로나죠? 훈대도 올라갔네. 이때는 OTT 때문에 올라갔나 보다. 콘텐츠 그렇죠. 이런 쪽에.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여기에서는 꽤 괜찮은 그래프들이 꽤 나와요. 이런 것도 괜찮고 메타버스 관련들 주식들하고 요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급락세를 멈추고 턴하기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시세가 아닌가 비슷해요. 그럼 이제 건설 쪽으로 넘어가 봐서요. DLENC. 무상증자하고서 건설 쪽이 다 나쁘죠. 이 건축 자재값이 급등을 하면서 잘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둔촌 주공 아파트 그 공사 중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올라갈 수 있을 거죠. 현대건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대우건설도 6,000원 바닥 치고서 조금 올라가는 중이네. 여기까지 가면 이제 무조건 팔아야지. 지난번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대. GS건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는 자 봐요. 원화값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달러 값이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지수가 돌 때하고 비슷하죠. 그 시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여행사 하나투어. 이제 조금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일본에서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조금 턴하기 시작을 했죠. 이런 그래프예요, 전부 다. 그동안에 또 실적이 나빠가지고 일부 여행사들이 관리 종목에도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부 회사들은 유상증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지수가 지지부진한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경기가 위축되지 않나 싶어서
있어서 그런 건데 네. 아무튼 여행에 대한 욕구가 이제 그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렇죠. 항공주하고 여행주들이 이제 같이 조금씩 이렇게 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또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항공주들이 제대로 못 올라갔거든요. 네. 당연히 모두 투는 또 비슷한 그림이겠죠. 같은 자회사니까는 뭐 네. 똑같죠. 항공주로 말씀하시면 대한항공을 보면 이거는 오히려 이게 유가 때문에 네. 유가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화 부채가 많다 보니까는 달러 값이 높으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완화가 되고 네.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바닥은 웬만큼 되지 않았나 싶어요. LCC 같은 걸 주로 하는 네. 차라리 제주항공 이런 데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네. 이거나 그날 다 이게 급등한 거거든요. 네. 그저께 네, 그 저기 일본 여행 네. 입국 제한하면서부터 네. 올라갔는데 그래도 쭉 가기는 그 유가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러니까 유가가 아무튼 하락해야지 수혜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를 들면 뭐 제주항공이든 어떤 회사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것도 없잖아요. 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정말 다 맨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예를 들면 6월 13일에는 사야지 하다가 6월 13일에 팔아야지 한다. 뭐 이렇게 막 다 변덕스러운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주가는 다 맨날 다 바뀔까요? 그게 이제 주가가 왜 움직이냐면 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네. 다시 말해서 새로 사는 사람은 판단이 이게 지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슈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생기는 거고 네. 주가가 오르내림 하는 거죠.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서 물렸다고 하자고요. 네. 여기서 사서 물렸다는 사람은 네. 여기까지 떨어질 때 되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정도만 와도 나 이 본전에도 이게 좋아. 그래서 이제 파는 거란 말이에요. 파는 거. 그러고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만 해도 이제 바닥까지 왔네. 그러고서 이제 봄 되면 코로나가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좋았나 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아니다 싶으니까는 매도세가 강하게 오는 거고 또는 이제 외국인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네. 늦게 정보를 접한 사람이 이게 저 사람들이 파니까 나도 팔아야지 하면서 큰 물량들이 확 나가서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이게 맞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보나 그 소식, 그때 그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네. 사는 세력하고 파는 세력이 서로 어긋장이 날 때 주가 변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다 같이 좋다고 생각해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가 다 사면 어떻게 돼요? 폭등하지, 폭등.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항상 엇갈리니까 네. 매수자가 셀 때는 주가가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네. 또는 이제 다 같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떨어졌던 게 그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다 안 좋게 보다 보니까는 주가가 계속 떨어져. 그런데 이제 어느새 정신을 차린 쪽이 제일 빨리 정신 차린 쪽이 어디예요? 외국인인가요? 기관. 외국인. 기관이 제일 빠르지.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놓고서 자동적으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네. 이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죠. 네. 또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움직이는 큰 세력 중에 미국 주가를 잘 보는 쪽이 있어요. 그 미국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걸 보고서 한국 주식을 미리 움직여서 매수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다 기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마다 나오는 뉴스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예를 들면 이 차트 이 지점이라 하더라도 밑에서 산 사람은 이걸 바라본 가격이 다를 거고 여기서 물린 사람은 또 위치가 다를 거고 이 가격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항상 똑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돈 벌기가 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배운 대로만 하고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 매매, 조건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여기 조건식이라고 있는데 네. 조건 검색이라고 있죠. 네. 이 조건 검색에 보면 이제 자기가 입력시킬 수도 있고 조건식, 추천식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요거를 입력하면 이제 종목이 쭉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이 네. 저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배운 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저거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돈 벌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같은 뉴스나 같은 이슈가 나와도 네. 같은 호재가 나와도 투자자의 그 강도, 시장 분위기, 매수세의 강도 그거에 따라가 주가가 이상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잘 하려면 뭐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 이야기는 혹시 대표님은 좀 뭔가 공감을 하시나요? 그거 공감을 많이 하죠. 공감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인문학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거는 제 책에도 그렇게 이제 써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적인 투자를 할 때는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서 하면 되게 편한데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특히 개인 투자가들인 경우는 이제 behavioral finance라고 그러죠. 우리가 행동 재무학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게 크게 보면 인문학적인 요인들이에요. 네네. 투자자의 성격 또는 투자자의 어떤 그 기질 또는 그 매매 스타일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또 여기서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끝도 없고 그렇죠. 다 배울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 자기가 아는 부분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네.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종목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섹터,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 거기에 맞춰서만 투자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수익이 잘 났는데 장이 이럴 때는 수익이 안 나더라. 그럼 피해가면 돼요. 그 좋은 장이 올 때까지 자기가 투자하기에 좋은 장이 올 때까지 피해가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그 기술적이나 이론적인 주식에 관한 게 아니고 인문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감정 컨트롤, 평상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그 주식 투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같아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투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시장에서 벗어나서 시장을 관조하는 이렇게 관망하고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는 이게 투자자들이 다 자기가 어떤 주식을 사잖아요. 삶과 동시에 그 전에 배웠던 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냥 감정이입이 되겠죠. 네, 이게 주식이 올라가나 떨어지냐 이제 그것만 보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자기가 산 종목이니까는 좋은 것만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것만 이 뉴스가 나올 거야. 이게 좋게만 해석을 하려고. 대표님 생각해보니까 되게 공감 가는 게 김작가 TV에 뭐 가치 투자로 유명하신 분도 나왔고 뭐 성장주 투자로도 아니면 뭐 단기 매매로도 아니면 초단타로도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사실 주식 투자라고 묶으면 다 하이 카테고리 다 들어가지만 그럼 뭐 가치 투자 잘하시면 분이 단기 매매도 잘하시면 이건 아니 그냥 그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만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은 장기 투자도 좀 배우면 주식을 잘 아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그냥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잘. 그게 여러 가지 신경 쓰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기하고 장기 투자는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 섹터를 제가 좀 점검하는 질문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표님한테 종잣돈 1,000만 원 정도 있다면 지금까지 말한 여러 섹터 종목 중에서 어떤 주식들을 위주로 조금 담아 보실까요? 1,000만 원이면 사실 뭐 그렇게 또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그 한 종목을 딱 사라 그러면 그리고 여윳돈이라 그랬잖아요. 여윳돈하고 절대적으로 그 돈하고는 틀리지 이제. 종잣돈 전부.
랑은 다르죠.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네. 나중에 찾아쓸 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걸 하겠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요? 아니 그것보다 두산 그거 뭐였지? 두산 에너지 네. 빌리티. 그거 까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만약에 그 1,000만 원이 네. 전 재산은 아닌데 네. 굉장히 자기가 크게 모아놓은 종잣돈이라서 이게 사라지면 좀 곤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좀 어디에 좀 하면 좋을까요? 무진장 소중한 돈이고 네. 그게 키워야지 되는 돈. 네, 그렇죠. 그럴 경우는 그 완전히 틀리지 그거는. 네.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전업 투자자인데 이 돈이 전 재산인데 이걸 갖고 죽기 살기로 해서 키워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해서. 네. 그럴 경우는 내가 잘하는 쪽에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급하게 빨리 올라갈 종목. 그거는 결국에 이제 투기적인 종목을 할 수밖에 없지 이제.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그쪽에는 수준이 있으니까 네. 심사숙고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의 제일 핫한 종목. 그럼 이건 너무 소중한 돈 전 재산이니까 종목을 말하면 너무 위험할 것 같고요. 그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지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핫한 게 이제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는 가정하에 그럼 뭐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내가 처음 말씀을 지난달인가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같은 데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가 뭐 우리 돈으로 800조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년 동안 아마 그 복구하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찾아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긴 한가요? 그런 종목이? 있죠. 그래서 벌써 많이 움직이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쪽으로 아마 찾을 거예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6월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이제 변수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6월 달은 아무튼 이제 5월 달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는 6월 달에 있는 그 미국 연준의 정책, 그러니까 금리 정책 그 다음에 이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거 하나고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도 휴전이 되든 어쨌든 막바지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제 싶으니까는 그런 거가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는 하지 말고 아무튼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우리가 손해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격이 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서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크니까는 아무튼 그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고 5월달 그 전보다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서 수익들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6월 말에 대표님 뵐 것 같은데 6월 달은 5월보다는 조금 나은 장이겠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런 장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 투자자 남석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